실제로 이 포항남편 재판 지금 3번째인가 출석기일을 미루고 있어요. 재판이 지속되면 정당한 사유 때문에 기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이 여자는 쫓겨났냐? 아니죠. 절대 안 그러죠. 이 인간들을 도와주는 인간들이 또 있다니까. 질게 뻔한 재판인데 막 고소를 합니다. 이 상도덕이 어긋나잖아.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거야.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피고인은 국내 입국 및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 이 베트남 문신녀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두부부 정필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까지만 포항남편분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다가 이불킥을 했어요.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 빠졌어. 제가 지난주에 의혹편 정리를 했잖아요. 그 의혹 정리를 하다가 유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유산이 의심이 간다. 근데 이불킥을 왜 했냐면 이 고소장을 살펴보다가 뭔가 이건 뭐지? 왜 이게 없지? 하는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캡처한 것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아내는 당신이 그녀를 잘 대해주지 않아서 도망쳤고 임신한 아내는 유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피를 유산한 아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피를 유산한 아내가 당연히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사기 안 했어요. 남자 너무 괴롭혀서 밥 안 주고 폰 뺐고 밖에 못 나가게 그래서 그날 남편 말 잘 들은 척하고 밖에 같이 다니다가 도망갔어요. 아니면 같이 살고 언제 죽일지 몰라요. 임신했다고 해도 그날 밤 강제로 2번 해서 아침에 유산했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이런 문자, 이런 메시지 안에는 아내의 유산 사실이 끝없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편이 성도착증이 있어서 이 여자를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혈해서 유산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고소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근데 와 빠져있네. 고소장 안에는 그 어떤 유산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유산을 했다는 그 한마디도 없어요.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혈하고 유산까지 했다면 그것만큼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정황적 증거가 어디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은 그 정황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문신녀가 아니라 포항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소장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산의 증거, 유산 사실을 고소장에 싹 뺐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의문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베트남 문신녀와 그 변호인,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이 문신녀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증거, 이 정황들을 고소장에서 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려면. 근데도 빼버렸다. 그럼 우린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증거는 남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 더 불리해서 뺐을 거다. 불리하다면 왜 불리할까? 그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베트남 문신녀에 대한 의혹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포항남편님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항남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법원 재판 기록들을 좀 찾아왔어요. 한 2-3일 정도 인터넷에서 뒤졌는데 이런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했던 와이프가 45일 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고요. 너무도 당연하게 소송을 걸자 이 여성분은 남편이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식의 맞고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했죠. 대신 이 사건은 재판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까지 났던 사건입니다. 2018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3심 선고는 2022년 5월, 무려 4년. 이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비자를 받아서 같은 해 9월 25일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한국에 입국한 지 약 45일 아내는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을 받았고요. 이틀 뒤인 15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유는 향수병, 고향에 가고 싶다, 친구들을 보고 싶다. 그런데 45일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아내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아내는 자기가 가져온 짐을 절대 풀지 않았고요. 필요한 것 때문에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여행을 갔을 때나 이럴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짐들의 일부를 경주에 사는 언니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 택배는 남편이 보내줬고요. 그리고 향수병을 핑계로 베트남에 도착했던 아내는 며칠 뒤에 연락을 합니다. 남편한테. 엄마의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엄마가 하고 있는 식당 일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이 이걸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병원비를 요구를 합니다. 엄마가 팔을 다쳤으니까 병원비를 좀 달라. 그래서 50만 원에서 뭐 70만 원 정도 돈을 계속 붙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포항 남편님의 사건이랑 순서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은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랑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좀 의심을 품었겠죠,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캄보디아 접경지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대요. 어머니가 살고 있던 어머니 집인 베트남 인근 캄보디아로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거기에 아내가 없었어요. 사실 이 아내는 베트남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처갓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장모는 팔이 부러지지도 않았고요. 병원비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역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갈취한 거죠. 사건은 여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찾으러 다니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당신 보고 싶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난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야.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이 상황에서 빡이 빡 오른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택배를 보냈던 주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남편을 만나주지 않아요. 다시는 찾지 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해라. 대신에 2년짜리 비자가 만료되는 그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남편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도덕에 어긋나잖아. 아니 지가 그래. 얘 돈 때문에 왔어. 그럼 최소한 돈 값어치라도 하든가. 돈 값어치도 안 하고 도망을 갔어.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분노한 남편은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들어가요. 그리고 승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 혼인무효 소송도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쉽게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고소를 했지만 남편은 2019년 8월 거의 1년 만에 이 혼인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이 여자는 쫓겨났냐? 아니죠. 절대 안 그러죠. 이 인간들을 도와주는 인간들이 또 있다니까. 그래서 항소를 해요. 항소까지 해요. 그리고 2020년 11월 1년 3개월이나 지난 거야. 항소 기각. 2020년 12월 16일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의 요지는 그래요. 이 혼인 기간이 4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도망을 갔다는 점. 짐을 풀지 않고 생활한 점.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의 정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 아내가 아니지.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성착취했다고 맞고소를 합니다. 질게 뻔한 재판인데 맞고소를 합니다. 딱 이유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 맞고소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맞고소에도 이 법원은 결국 남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진정성에 법원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남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원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비에 과도한 부부관계 요금 이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위해 노력했다고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남편은 피고인에게 우리는 부부다. 힘들수록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 당신을 믿고 끝까지 보호하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참작이 됐습니다. 아내는 캄보디아에 일주일에 그냥 있으면서 남편의 연락을 피하였고 페이스북 계정도 알려주지 않고 숨겼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모르게 한국에 입국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캄보디아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소재를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는 연락을 끊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만약 이 아내에게 진정한 혼인 지속 의사가 있었다면 적어도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을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등 가정을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피고인은 국내 입국 및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 그리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죠.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2022년 5월 10일 날 선고가 났습니다. 마치 쌍둥이 같은 사건이죠. 너무 비슷해요. 남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걸면 여자가 맞고소를 거는, 여자가 이 남편의 성착취를 했다고 맞고소를 거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포항 남편님의 사건 역시 비슷한 패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베트남 문신녀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실형 선고가 아니에요. 이 베트남 문신녀가 항소를 하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일단 1심에서 선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항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재판 출석 기일 변경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포항 남편 재판 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3번째인가 출석 기일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이 여자 2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왔잖아요. 재판이 지속되면 정당한 사유 때문에 비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만일에 2년, 더 길어지면 4년, 결국 자유롭게 일하면서 한국 땅에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다 취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 이 한국이 지게 되는 피해인 거죠. 그리고 이 베트남 문신녀는 원하는 바를 다 이룬 다음에 유유히 베트남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2주 전 제 방송이 나간 다음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왔어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문제가 있는 국기열 회사들에 대해서도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피해를 보신 남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국제결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들을 꼭 보시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회사랑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조심해서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에 출국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피해를 당하신 국제결혼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그런 결혼 이주 여성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꼭 이야기를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더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